그린란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하 자원만 보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기름, 석유 전 세계 매장량의 13% 정도 매장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린란드의 전 세계 네네네. 매장량의 13%요? 천연가스는 30% 정도. 최근에는 뭐 히토류 아주 뭐 희소금속들. 중요하잖아요. 네. 히토류가 도대체 얼마나 매장되어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린란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과는 다르게 그린하지 않은 너무 가진 게 많아서 위험한 예. 그런 곳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전 가져요. 오늘의 플러스 그린란드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봅니다. 극지법 전문가인 김봉철 한국외대 기후변화융합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 기후변화융합학부가 국제학부 말하는 건가요? 다른 학부입니다. 저희는 이제 국제학부가 제 원소속이고요. 예. 저희 학교가 기후 변화에 관심이 많아서 원래 환경학과가 있었는데요. 네. 환경학과 외에도 새롭게 기후 변화 융합 학부도 만들어서 거기 이제 제가 투입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저기서 그린란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자라고 해서 저희도 주제 잡아놓고 전문가 모시려고 했는데 교수님이 이쪽에 거의 권위자에 가깝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과찬이십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궁금한 거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최근 트럼프 미국 당선인이 그린란드 매입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편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도 집권하고 계실 때 그런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전에도 한번 그랬었죠. 네. 예. 이런 발언을 왜 많이 하는 겁니까? 뭐 매입이든 편입이든 예. 하여튼 뭐 미국이 접수를 하겠다 이런 표현인데요. 예. 어떻게 보면 이분이 원래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부동산 재벌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에서 발현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쉽게 이제 추측할 수 있는데 네. 사실 그렇게 이제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이 그린란드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미국이 봤고 최근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국제 이 사회의 상황들을 보면 미국이 그린란드를 아주 뜨겁게 원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미국이 그린란드만 눈독 들이는 게 아니라 예. 지금 요즘 많이 회자되는 캐나다, 예. 또 뭐 파나마 네.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은 연장선에서 보면 그린란드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상당히 많이 원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하나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란드 지리적으로는 또 어떤 특성을 가진 영토인가요? 네, 이 그린란드는 지구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네. 우리가 가장 큰 섬하면 뭐 호주, 뭐 남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곳은 대륙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보다는 작은 땅을 이제 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린란드죠. 그래서 한반도의 20배가 넘는다 뭐 이렇게 말씀들도 하시고요. 예. 엄청나게 큰 섬이고 위치는 이제 미국 위쪽에 있는 캐나다의 동쪽 제일 위쪽 동북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북아메리카의 끝자락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캐나다가 이 그린란드에 이렇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죠. 캐나다도 네.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캐나다가 그렇게 미국처럼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는 나라는 아니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린란드는 대서양 건너에 있는 덴마크의 지금 영토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그 덴마크가 아주 강성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배를 띄워서 발트 막 북쪽으로 가고 스칸디나비아 접수하고 또 넘어서 아이슬란드라고 있는데 아이슬란드도 접수하고 그보다 더 왼쪽에 있는 그린란드까지 접수를 하고 예. 뭐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다들 이제 독립해 가고 아이슬란드가 세계 2차 대전 직후 그 즈음에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차례가 그린란드 아니냐 이런 지금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린란드가 6만 명이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5만 7천 정도 된다고 하는데 5만 7천 명의 인구가 대부분의 땅들은 얼음에 덮여 있고요. 예. 아주 그 해안 가까이에 있는 예. 그 일부 지역에서만 촘촘히 모여 사는 아주 인구로 보면 아주 작은 나라. 네. 그리고 덴마크의 하나의 일부 자치권을 최근에 이제 얻어가지고 또 독립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린란드의 정확한 어떤 지정학적인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보려면 우리 사각형으로 된 세계 지도를 보는 게 아니라 지구본으로 보면 확 그렇죠. 오더라고요. 네, 네.
이 지구본을 보고 북극 쪽을 딱 쳐다보면 사실 미국과 러시아도 인접 국가고 예, 예. 캐나다도 인접 국가고 유럽도 맞습니다. 바로 다 모여 있는데 야, 그 한쪽 귀퉁이에 딱 그린란드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서 진짜 교통의 요충지이자 전략적 군사적 요충지가 그린란드였구나 확 와닿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마지막 그 요충지에 살고 있는 한 5만 명 정도 되는 주민들이 비교적 최근에 자치권을 얻게 됐다. 그러면 그 자치권을 얻게 됐다는 건 예를 들어서요. 그 주민 투표들을 해서 우리 그냥 미국으로 갑시다라고 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목표를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절차가 필요한데요. 예. 현재 공식적으로는 그린란드가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만 네. 외교와 국방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덴마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넓은 땅을 5만 명밖에 안 되는 인구가 다 방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런데 이제 자치권을 획득하는 그 과정에서 그린란드 측과 덴마크 측이 합의를 한 게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린란드의 주민들이 독립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네. 덴마크는 그걸 용인한다.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굿바이를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남겨놓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현재 그린란드 정부는 자치 헌법도 만들고 있고 예. 그래서 독립으로 가는 수순을 이렇게 평화적으로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미래에 그린란드가 독립할 거다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6만 명이 안 되는 인구가 독립국으로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지나치게 넓은 땅을 가지고 네. 그러기는 좀 어려울 거다. 또 그들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경제 구조 자체가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자발적인 경제적 독립국으로 또 가능하겠는가? 그것도 어려울 거다. 네. 근데 전문가들은 독립을 한 다음에 예. 공식적으로 덴마크와 손절이라고 하죠. 이제 예. 굿바이를 한 다음에 이제 자신들의 의지대로 어느 나라에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이제 시나리오를 예. 이렇게 구성할 수 있죠. 독립 이후 미국의 51번째, 52번째, 53번째 주로 자발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구성해 볼 수도 있고요. 사실 그런 예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어딘가 그죠? 예, 과거에 이제 미국과 상관이 없었던 곳들 예. 이런 곳들이 자치적으로 자발적으로 미국의 한 주에 편입된 사례도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트럼프 이제 대통령 당선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접수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그 수순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네. 이제 그렇게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게 됐을 때 우리가 결과가 어떤 향방으로 흘러갈 거냐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그동안 그린란드가 덴마크의 자치령으로 있었을 때 그때 그린란드와 사이가 좋았는지 나빴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린란드 자치 주민들이 덴마크 섭섭합니다. 아니면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투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 덴마크는 그동안 그린란드 처우를 잘해줬습니까?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관계는 사실 긍정적이고도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면이 있군요. 예.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북극 지역에는 소수 민족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들은 사실 본인의 여권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예.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러한 소수 민족에 대해서 초기 덴마크인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서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이었겠죠. 네. 그런 아픔이 있는데 이후에 이제 들어온 덴마크인들이 거기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근대 현대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린란드가 아주 안보적인 의미가 중요해졌습니다. 예. 그린란드에 이제 미국에서 비행기를 띄워서 유럽으로 오려고 하다 넘어가야 보면 되는구나. 그때 당시의 기술로는 한 번에 대서양을 건널 수가 없었죠. 네. 그래서 중간 보급 기지가 꼭 필요했는데 그런 곳이 바로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그다음에 스칸디나비아 네. 또 이렇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북미 지역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입장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중간 보급 기지로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를 확보해야 된다. 또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면 상대방인 예를 들면 당시의 소련, 네. 지금 현재는 중국 이런 곳들이 이제 지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중간 보급 기지는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와 그린란드 국민들 사이의 감정은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또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다만
사람들은 모이게 되면 뭔가 독립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독립을 원하고 있고 아마 예. 헤어지는 과정은 좀 아름답게 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그린란드의 국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덴마크의 어떤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길을 갈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덴마크와 그린란드 사이의 감정은 그런 부정적인 면은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과거의 부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었지만 있었습니다. 예. 지금의 어떤 선거 결과를 우리가 판단하는 데는 그게 중요한 변수는 아니다. 아름다운 이별을 할 가능성이 꽤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예. 그러면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덴마크는 그린란드의 긍정적인 영향들은 뭘 줬나요? 제가 알기로 그린란드는 별도의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어서 덴마크에 의존하는 구조라고 알고 있었고 그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덴마크 본토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예, 본토. 거기에 영향을 그러니까 의존적인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고 그러길래 저는 이걸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린란드가 애초에 서구 문명이 살지 않았던 곳이기 때문에 덴마크 정부 입장에서 그린란드로 강제 이주를 시키거나 뭐 이렇게 인구를 강제적으로 많이 늘리는 정책을 갑자기 취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덴마크 본토의 인구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이 있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의 유입되는 인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건 또 덴마크 정부가 그렇게 과히 즐겁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그린란드가 발전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걸림돌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면은 아이슬란드의 사례를 보면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도 오랫동안 덴마크의 식민지였고 예. 그린란드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아이슬란드가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덴마크 입장에서도 살을 떼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별로 좋진 않죠. 즐겁진 그렇죠. 않지만 아이슬란드는 인구가 벌써 30만 정도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린란드는 대학을 세운다거나 예. 또 어떤 경제 인프라를 구축한다거나 하기에는 너무 그 덴마크 본토에서 멀었다는 점도 덴마크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물론 이제 그린란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서운할 수 있겠지만 경제라는 것은 어느 규모가 이루어져야 그렇죠. 그 다음에 진행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예. 세계대전 또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그린란드의 중요성이 더욱 이렇게 이제 각광을 받게 되고 덴마크 입장에서는 이제는 그린란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무언가를 하기에는 조금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자식을 안고 있다 보니까 예. 챙기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그런 사이였군요. 너무 큰 자식이었죠. 자, 그렇다면 쭉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야,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노림수 하나 딱 하면서 너희들이 독립하고 난 뒤에 어느 쪽으로 좀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스처를 취한 느낌마저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뭐랄까요? 아름다운 이별을 할 때 통상적으로요 어느 국가의 독립이나 아니면 통일을 승인할 때는 주변 강대국들이나 주변 국가들에게 경제적으로라든 뭐든 인센티브를 주고 다 같이 동의를 받는 경우들이 국제사회에서 왕왕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그린란드도 우리 이제 독립국가 합니다라고 할 때 덴마크한테 뭐 띄워줘야 되거나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나요? 그건 이제 뭐 그들 사이의 문제이긴 하지만 네. 그린란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생각해 보면 예. 이 그린란드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향후에 개발될지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거의 대부분을 이 얼음으로 이렇게 이제 쌓여 있던 이 그린란드가 점점 해안가부터 예. 이제 그 땅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점점 경제 개발하기가 편해지고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아름다운 이별을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향후 몇십 년 동안 덴마크 어느 기업이 와가지고 이 지역을 개발해서 이익을 얻게 되면 그들에게 제공한다. 뭐 이런 식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할 수는 예.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예.
과연 아름다울까? 환경 파괴는 없을까? 또 다른 나라에 주는 네. 그런 어떤 위협은 없을까? 예. 요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앞서서 여러 차례 그린란드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 가치 이런 말씀을 몇 차례 주셨는데 도대체 그린란드 교통의 요충지라는 그 입지 말고 또 어떤 경제적 가치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나요? 그린란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지하 자원만 보면 예.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기름, 석유 대략 매장 전 세계 매장량의 13% 정도 매장되어 있다고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전 세계 네, 매장량의 13%요? 근데 이제 그건 추정치라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보고서가 있고요. 예. 천연가스는 30% 정도. 30%요? 전 지구에서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의 약 30% 정도가 그린란드에 있다라는 야. 보고서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것 말고도 정말 우리가 아주 소중히 하는 예. 많은 광물 자원들. 최근에는 뭐 히토류 아주 뭐 희소금속들. 중요하잖아요. 예. 히토류가 도대체 얼마나 매장되어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있다. 우와. 그런데 발견은 했다. 예. 그래서 지하 자원 생산만 그린란드에서 해도 이곳은 정말 아주 중요한 곳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린란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과는 다르게 네. 그린하지 않은 그래서 그린하지 않은. 너무 가진 게 많아서 위험한 예. 그런 곳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요. 아, 그렇게 자원이 많은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너무 가진 게 많으면 좀 위험합니다. 그럼요. 예. 어떻게 보면 그 민족이라든가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비극이 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갑자기 또 궁금하네요. 그린란드는 외관상 유럽에 가깝나요? 아니면 에스키모에 가까운 우리 몽골계에 가깝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란드는 사실 북아메리카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덴마크가 오래전에 들어가서 지배를 하기 시작했고요. 예. 또 그곳에 살고 있었던 우리와 비슷한 모양의 이제 소수민족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몽골계라고 하죠. 네. 에스키모라는 표현은 살아있는 고기를 먹는 자라는 뜻으로 약간 비하적인 표현이라고 예.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그 소수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우리랑 비슷한 모양의 그 소수민족들이 여기저기 이제 살고 있는데 그 후에 들어간 덴마크계 사람들 또 유럽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네. 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대부분이에요. 아. 예, 그래서 소수민족은 정말 소수가 돼버렸고 네. 소외된 곳에 살고 있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경제 개발을 하는 과정, 즉 예. 지하 자원을 이제 채굴하거나 시추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소수민족들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문명의 세계로 밀려 나올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 도래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그 문명에서 허드렛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그 사회에서 또 그 소외된 계층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네. 또 폭력, 마약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네. 북극 지역에 있는 소수민족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네. 그린란드는 지금까지 그러진 않았는데 네. 그게 두드러지진 않았는데 네. 앞으로 더욱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렇군요. 제가 그 질문을 왜 했냐면요.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여서 최근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있는 나라 중에 중국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 이런 거 결국 결정할 때는 약간 인종적이고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의 고향이 선조가 뭐 이런 걸로도 또 어떻게 보면 로비 아닌 로비에서 이렇게 이끌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최근에 중국이 그린란드에 너희들 공항 시설이 별로 안 좋지. 우리가 공항 지어줄게. 네. 뭐 다리 놓아줄게. 도로 놓아줄게. 이제 중국이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의 어떤 제안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과연 그린란드에게 미래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우선 가지고요. 또 한면으로 보면 그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하겠죠. 네. 아주 중요하고 미국과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소수민족들이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린란드에서 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백인계, 즉 예. 유럽계 사람들이고요.
그렇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옛 이야기에 예. 들여서 뭘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린란드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북극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한테 그 개념 정리부터 좀 해주세요. 그린란드 따로 있고 북극 따로 있는 건지 계절에 따라서 얼어붙으면 그게 그거가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린란드가 제가 조금 전에 북아메리카의 동북부 끝자락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곳은 대서양에서는 제일 위쪽에 있는 예. 즉 북대서양이 제일 끝나는 지점, 북극해가 시작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북극 또는 북극 지역 이렇게 부르는 곳은 지구본을 놓으시고 네. 제일 위를 바라보시면 네. 아래 가운데 제일 그 윗부분이 있죠. 예. 그게 북극점인데요. 북극점은 인간들이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찍어 놓은 지점이고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것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만 쭉 있고요. 예. 그 바다가 엄청나게 넓은 면적이죠. 예. 그 바다를 북극해라고 부르고요. 예. 우리가 평소에 그 북극점을 포함한 그 바다는 대부분 얼음에 얼어 있습니다. 예. 그 얼음이 그린란드의 제일 위쪽까지 같이 이렇게 얼어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름이 되면 슬슬 녹기 시작하겠죠. 예, 그렇죠. 녹기 시작하면서 끝 부분부터 녹으면 그린란드의 위쪽이 이제 녹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북극점으로부터 연결되는 그 얼음은 그린란드와 연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 기후 변화가 아주 심각해지면서 예. 10년에 한 1도 정도 이상이 북극해가 1.2도 이렇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녹는 그 빈도가 예. 훨씬 더 많아지고 예. 그러니까 겨울에 얼었다가 여름에 녹아내리는 지점, 녹는 그 범위가 훨씬 많아진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린란드와 북극점은 이제 얼음으로 연결되는 그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예. 되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린란드와 북극해 지역의 북극이라고 부르는 데는 점점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네요. 네네. 그러면 북극이라는 지역도 경제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근데 거기는 완전히 땅이 아니라 결국 다 녹을 수 있는 바다라는 거니까 뭔가 산업 기반이라든가 북극해를 이용할 수 있는 거점은 그린란드인 바짝 붙어 있는 여기에다가 뭔가 또아리를 틀고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겠네요. 아이고,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 북극 점을 중심으로 예. 북위 66도 정도 되는 지점. 네. 그러니까 북극점으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다 보면 북위 66도 정도 되는 지점이 나오는데요. 왜 북위 66도냐면 거기가 백야 현상과 흑야 현상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제 그런데요. 예. 그 지점까지의 그 범위가 북극 지역이다 또는 북극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이 북극권에 속해 있는 8개의 나라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운데는 북극해 바다이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이제 그 북위 66도의 언저리의 영토를 걸치고 있는 나라들이 8개 나라인데 어딘가요? 예. 가장 많은 면적을 두고 있는 나라가 쉽게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러시아. 그다음에 캐나다? 캐나다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알래스카를 두고 있는 미국이 있습니다. 예. 미국이 알래스카를 구입하지 않았다면 예. 미국은 그런 나라가 이제 아니었겠죠. 그다음에 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 세 나라가 있습니다. 예.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네. 그다음에 이제 섬나라인 아이슬란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린란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린란드는 덴마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덴마크가 이 8개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린란드가 독립을 하게 되면 예. 그린란드는 북극에 인접한 국가의 그 범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 이게 가지는 의미가 크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활용을 할 때 또 국제사회에서 뭔가 의견을 낼 때 북극 문제에 관해서 네. 의견을 낼 때 덴마크는 빠지게 되고 네. 7개 나라로 줄어드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국제사회에 이 북극 문제에 관한 논의를 할 때 지각 변동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중국 입장에서는 예.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중국은 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북극 인접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린란드를 접수하게 된다. 그럼 인접 국가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린란드는 그런 여러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희한한 용어를 개발했더라고요. 범북극 인접 국가? 이건 무슨 의미예요? 예, 방금 말씀드렸던 북극 인접 국가는 8개 나라인데요. 네. 그들이 1990년대에 자신들만의 북극 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신들만의 클럽, 네. 무대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북극 이사회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 북극 이사회는 8개 나라로만 구성되어 있고 그들만의 리그로서 그들만이 주체적으로 북극에 관한 논의를 합니다. 예. 근데 2000년대 넘어가면서 이 북극 지역에 관한 관심이 늘면서 네. 많은 비난을 받게 됐죠. 뭐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이제 유럽의 강대국들, 예. 그다음에 북극 지역에 관심이 많은 중국, 일본, 한국 이런 나라들 왜 너희들만의 북극이라 주장하느냐? 우리 또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북극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네. 북극 점을 중심으로 한 공해상은 모두의 공해상이기 때문에 모두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중국은 특히나 그것을 주장하기 위한 더욱더 뭐랄까요 강력한 논거로서 네. 북극 지역과 완전히 접해 있지는 않지만 예. 멀리 보면 네. 북극 지역과 연결되는 그런 나라다. 중국이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런 개념을 이렇게 이제 발명해낸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런 맥락에서 나온 개념이었군요. 예, 2000년대 이제 지나면서 이런 그 범북극 국가 예. 또는 이제 북극 이사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북극에 관심이 많은 국가들이 예. 상당히 많은 비난을 하게 됐고요. 예. 그래서 북극 이사회 국가들은 이러한 나라들에 대해서 문을 조금 개방했습니다. 아. 그걸 이제 북극 이사회의 옵저버 위치라는 것을 설정해 가지고요. 예. 이 나라들을 옵저버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영불독 예. 뭐 심지어 스페인까지 스페인까지. 스위스도 있고요. 예. 이런 나라들 그리고 이제 동시에 한국, 중국, 일본, 동북아시아 3국도 북극 이사회 옵저버 국가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도대체 북극은 그린란드 못지않은 무슨 경제적 가치가 있길래 군사 안보적 가치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까 뭐 비행 노선이나 이런 거 말씀 네네. 주셨으니까요. 도대체 여기 뭐가 있길래 다들 이렇게 우리도 낍시다 하고 있는 겁니까? 북극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개 나라가 인접하고 있고 예. 사실 오랫동안 그들이 사용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통신이 발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북극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예. 거기에 또 기후 변화 때문에 예. 따뜻한 날씨가 더 늘어나면서 예. 얼었던 녹음이 얼어있던 그 북극해가 점점 녹아지는 기간이 길어졌죠. 예. 그래서 그곳을 항해할 수 있는 일자가 늘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북극 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훨씬 확대되었다. 네. 그래서 지하자원 개발도 하고 예. 또 그 북극해를 이용해서 뭔가를 운송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북극 지역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예. 북극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경제적으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각국이 이제 고민하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네. 아, 그런데 어차피 수에즈 운하 뚫렸고 글로 가도 되는데 그렇게 추운 동네로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재미난 얘기를 제가 들려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유럽으로 수출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예. 남쪽으로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럼 필리핀 앞바다 지나서 말라카 옆 지나서.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인도 앞으로 갑니다. 예. 그리고 소말리아 앞바다에서 예. 꺾어지면서 이제 수에즈 운하를 따라 이렇게 가죠. 예. 수에즈 운하를 지나면서 지중해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중해를 지나면 이제 유럽을 만나게 되죠. 예. 이렇게 가는 길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렇게 가는 길은 적도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적도를 지나가면 물건이 상할 염려가 있어요. 아. 그리고 그 와중에 해적을 만날 가능성도 있어요. 소말리아 해적. 소말리아 예. 해적, 예. 말라카 지역에도 해적이 있고요. 네. 어쨌든 그런 불편한 일들이 많고 무엇보다도 정말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됩니다. 아, 거리가 멀어지는 예, 거리가 멀면 기름 많이 들어가죠. 사람들을 오래 써야 되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만약 이 물건을 북쪽으로 올려서 캄차카 반도 지나서 북극해로 바로 통과하게 하고 예. 그리고는 스칸디나비아를 반도를 만나는 유럽으로 이동을 한다면 네.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죠. 해적을 안 만나도 되고, 네. 예, 적도를 피하니까 물건이 상할 염려도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좀 춥겠죠. 예. 예, 그리고 이제 항속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입니다. 근데 이제 추운 것은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속도로 지구 온난화가 계속된다면 언제쯤이면 그쪽 분야 전문가들은 이거 북극해 계속 녹아서 1년 365일 어느 정도 그냥 빙벽 퉁퉁 치면서 갈 수 있겠다 하고 보는 시점에 연도가 있습니까? 예, 그 중국이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예. 중국은 이미 오래전에 수년 전에 이 북극 항로를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예. 상업적으로 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거죠. 예. 상대적으로 쇄빙선 기술이 가장 발전한 나라는 뭐 단연 러시아고요. 중국도 많이 이제 쫓아왔는데 상대적으로 미국이 그렇지 못합니다. 미국은 이제 남쪽 지역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예. 때문에 쇄빙선이나 이런 기술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기술 격차가 좀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손 잡으면 여러 기술을 이용해서 사시사철 이 북극해를 이용해서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다라는 결론을 이르렀고 예. 사실 현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중국이요? 예. 그래서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고 이게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온도가 더욱 높아지면 얼음은 더 많이 녹고 그러면서 위험성은 더욱 줄어들겠죠.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 머지않은 미래에 사시사철 비교적 매우 안전하게 또 과학 기술의 발전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면 언제든 이 북극 항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뭐 가까운 미래에 올 것이다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쪽 지역이 지도를 자세히 보면 러시아와 접하고 있는 면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금 가치가 어마어마하고 이거 녹기 시작하면 이쪽 북극해 지하에 또 뭐 있는지 또 탐사 본격적으로 하다 보면 야, 여기 이런 것도 있었네. 이것까지 드러날 게 뻔한데. 네.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 우리 늘 있는 거 있잖아요. 왜 남중국해도 중국 거다 아니다 뭐 이런 것처럼 예. 영해 분쟁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기 다 우리 내 앞바다야 이렇게 하면서 못 다니게 하거나 통행료 받거나 이러지는 않을까요? 우리 그 유엔에서 만든 유엔 해양법 협약이라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만들어졌는데요. 세계에서 문명 국가들 대부분 여기 가입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 234조에 보면 네. 극지 그러니까 북극과 남극에 연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은 자국의 국내법을 통해서 예. 연안 지역 그러니까 해안 지역이죠. 그 극지 해안 지역에 관해서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그 권한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예. 이거에 터잡아서 러시아는 지금까지 많은 국내법, 예. 러시아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북극 지역에 연하고 있는 이 해안을 관리, 감독, 규제하는 예. 그들의 말하는 그런 평화적인 관리, 감독, 규제하는 그런 법률 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고요. 예.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말은 그렇게 아름답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통제에 가깝죠. 그렇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북극 항로를 이용해서 러시아 연안에 가깝게 이렇게 배가 운행을 하면 러시아의 정부의 관리, 감독, 통제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러시아 북극 지역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은 일주일 전에 예. 반드시 러시아 정부에 통보를 해야 하고 예. 러시아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통보만 하면 무조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러시아 정부가 허락을 해야 돼요. 동시에 러시아 도선사가 그 배에 타서 직접 그 배를 운항할 수 있어야 한다. 아, 러시아 도선사가 직접 타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사실상 그 지역으로 운항하는 모든 배를 통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신고 안 하면 갈 수도 없고 네. 러시아 법에 따르면 네. 그다음에 러시아 사람이 타서 이제 운전을 해줘야 네. 간다 이렇게 이제 해 놓고 있는데 네. 명분은 그 배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고 있죠. 네.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1950년대부터 이미 러시아는 거기에 그 항로에 관해서 많은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예. 러시아만큼 잘하는 국가는 없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그렇게까지 해야만 할까? 네. 중요한 건 여기 이제 돈이 개입된다는 거죠. 그렇겠죠. 도선사가 타고 예. 허락을 내면 예.
통행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러시아는 이걸로도 이제 돈을 챙기겠다라는 것이고요. 러시아의 그 북극 점과 가까이 있는 러시아 영토의 한 중간쯤 되는 곳에 우리 한반도처럼 네. 북극적으로 뻗어 있는 반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야말 반도라고 부르는데 예. 이 야말 반도에서 엄청난 천연가스를 천연가스를 퍼올리기 시작해서 예. 야말 프로젝트가 지금 2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단계 야말 프로젝트에서 그걸 이제 천연가스를 시추를 하면 천연가스를 어디론가 옮겨야 되는데 예. 이 옮기는 배가 필요하죠. 예. 그 배는 쇠빙선이어야 하고 그렇네요. 그다음에 이 천연가스를 부피를 줄이는 액화시킬 수 있어서 액화해서 이를 탱크에 집어넣는 네. 그리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 탱크 기술이 필요한데 쇠빙과 탱크 기술 모두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를 많이 팔았죠. 네. 그래서 당시에 우리 조선업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조선업을 구한 것이 이 야말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는데 예. 그 이후로 러시아가 이제 경제 제재 조치를 당하면서 상당히 위기에 빠졌고 예. 이제 야말 프로젝트가 좌초되는 위기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고요. 그럼으로써 거기 투자했던 중국과 독일이 또 상당히 경제적 피해도 입었던 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북극 지역을 활용하는 것이 뭐랄까요? 이 그 경제 제재 조치를 돌파하는 승부수라고 그렇게 믿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해로라고 하죠. 이 북극해를 경유하는 방법이 러시아 영해 쪽 말고 다른 지역으로 경유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예, 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 한반도에서 이제 북극해로 진입을 하게 되면 러시아 영해를 러시아 해안가를 따라서 쭉 이동해서 이제 유럽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 북극점 건너편 예. 저 멀리는 알래스카와 캐나다가 있습니다. 예. 알래스카, 캐나다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진입하는 그런 항로도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북서항로, 북동항로 이렇게 나누고 그걸 전부 통칭해서 북극항로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캐나다 해안가를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서 그다음에 이제 그린란드 앞바다로 해서 유럽으로 진출하는 방법도 있는데 예. 이 방법은 아직까지는 러시아 해안을 지난 것만큼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물류량이 그 정도가 안 되고요. 예. 또 미국과 캐나다가 오랫동안 거기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럼 다시 해로 얘기를 또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게요. 네. 그린란드가 만약에 미국의 뭐 51번째 주가 될지 52번째가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주 중에 하나로 들어가 버렸다. 그럼 미국 영토가 되니 미국이 또 자기 해안가다 선 따로 그려가지고 이쪽은 또 우리 쪽이야라고 하면서 뭔가 북극해의 평화로운 이용 그다음에 개발 이런 것들을 크게 또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요지가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이 꿈꾸는 건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린란드에서 직접 경제적인 그 자원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존의 국제사회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예. 미국은 아마 그렇게 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린란드를 눈독 들인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북극 지역은 남극과 다르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통제된 중앙 통제 시스템에 의해서 그 통제되는 그런 그 공간이 아니에요. 예. 오래 전부터 문명이 접근을 해왔고 그리고 그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고 또 많은 다자간의 국가들이 통합된 통제 체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현재 뭐랄까요 상당히 그 무질서한 국제사회에서 보면 무질서한 상황에 놓여 있고 네. 누구든 먼저 이 통제 패권을 갖는 자가 이긴다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러시아가 해왔던 것처럼 그린란드와 알래스카를 잇는 네. 그 해안가 중심에 방금 말씀드렸던 새로운 항로의 개척 예. 이것을 꿈꾸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에게도 예.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캐나다에게 너희들 우리 51번째 주로 들어올래? 예, 뭐 예. 이렇게 그것도 그 비슷한 연장선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던 내용 한번 종합해 보면요. 제가 이런 상상력이 발동이 되더라고요. 이 북극 지역 근처에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으로도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13%가 있고 천연가스는 무려 30%에 가까운 매장량이 있다라는 보고서마저 있고 그리고 앞으로 21세기의 석유라고 불리우는 히토류 등등도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이미 확인됐고 네, 더 많을 맞습니다. 거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린란드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또 슬쩍 발언한 캐나다까지 만약에 정말 미국의 어떤 영향력 아래 유나이티드가 돼버리면 이건 진짜 그린란드를 비롯한 북극해의 개발권은 미국이 가져가 버리는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경제적인 의미에서 미국이 꿈꾸고 있는 것이 바로 딱 그 점이고요. 예. 또 한면으로 보면 국제 정치적인 의미에서 예. 그 지역을 쭉 연결하는 나토라고 하는 예. 아주 그 이제 안보 연합체가 있죠. 예. 이 나토에서 유럽을 하나 이렇게 약화시키는 예. 그런 그 기능을 하기도 하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심지어 유럽 내에서는 나토를 폐기하고 유럽 자체 방위군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논의가 예.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이제 쑥 들어가 버렸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중국이 경쟁을 하고 도전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미국이 이것을 억제하고 더욱 큰 힘을 보여줌으로써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국제 정치적인 어떤 그 목표도 네.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생각해야 네. 되는군요. 그러면요, 저야 한국인이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만약에 점점 북극권에 대해서 미국의 영향력이 제가 보기에는 높아질 가능성이 점점 농후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우리에게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대한민국은 언제나 상황을 잘 주시하면서 늘 융통성 있게 잘 적응해 와서 여기까지 살아온 나라입니다. 저는 네. 우리 대한민국의 힘을 믿는데 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적응을 할 것이냐?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유연하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되겠죠. 이미 우리가 1990년대 이후에 한국의 경제적인 성과가 있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북극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극 이사의 옵저버 위치도 차지하게 됐고 예. 국제사회에서 북극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의견을 내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봤을 때도 남극 조약 체계에 가입하면서 남극 활동법 만든 이후에 2021년일 겁니다. 아마 최근이죠. 네. 이때 극지활동진흥법을 또 만들어가지고 극지활동진흥을 위해서 우리 정부, 대한민국 정부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예. 그때 2021년 이 가을에 요거를 이제 만들어낸 계기가 물론 그 전부터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역할 예. 또 한국의 국익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부터 극지역에 관한 여러 가지 전문가들 육성 예. 또 국민에 대한 인식 제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해야겠구나라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셨고 예. 그때 당시에 그러한 노력으로 이 법이 만들어졌고 그 법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극지 활동에 관해서 상당히 그 에너제틱하게 네. 할 수 있었다라고 보아집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은 잘 만들지만 또 예산 안 줄 때도 있잖아요. 예산은 좀 있습니까? 이제 그게 문제죠. 이제 법과 현실이 좀 다른 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R&D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예,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여기에 관련되는 이제 연구 업계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고민에 빠져 있고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예. 이 문제는 빨리 이제 좀 개선이 돼야 될 문제고요. 이것도 뭐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유관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알겠습니다. 야, 오늘 경제적으로 진짜 무궁무진한 기회의 땅이 북극이고 그린란드 근처임을 제대로 알게 됐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봉철 한국외대 기후변화 융합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